안녕하세요. 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담보와 채권 그리고 연대, 보증인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지문이었는데요. 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경우에는 하나만 딱 찍고 보면은 좀 더 빠르겠죠. 가와 나가 모두 다 맞아야 되니까 일단 가가 맞는지 보면서 맞으면 그때 나를 확인하는 식으로 소거해 나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리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면 체계적 그리고 역사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뒤에 볼게요. 나는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네, 나오죠. 어떻게 되면 이제 보증이란 이 담보 기능이기 때문에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 계약도 필요한데 어떤 관계에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만약에 보증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보증기간은 3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주요 내용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아서 정답은 1번이고요. 보기 2번 보겠습니다. 가는 법조문의 의미 차이가 확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한다. 그런 이유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요. 나는 보증계약에 관련되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채무자, 보증인, 주채무, 보증채무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기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의 사례를 소개한다. 네, 이거는 사례가 나왔어요. 담보를 여기서 사례를 들면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었죠. 근데 나는 보증계약의 폐해와 이로 인한 결과. 네, 폐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땡. 4번 볼게요.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들을 대조하고. 네, 뭐 대조해서 서로 반대된다.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보증계약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한 과정. 네,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넘어갈게요. 가는 법조문의 의미를 다른 상황에서 유추하고 도출했다. 이게 유추하진 않았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채권 때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유상계약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냥 설명해줬을 뿐이지 유추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보증계약의 유형별로 규제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네, 이것도 뭐 딱히 적절하진 않아서 땡입니다. 넘어가고요. 5번 갈게요.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가에서 나온 이제 팩트를 찾는 거죠. 보겠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상적 의미가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여기서 나왔었죠. 물리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일상적인 의미에 충실히 해석돼야 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맞고요. 보기 2번이요. 법조문에서의 담보에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법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채권자의 금전 채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기 나왔었죠. 채권에서의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 진행된 경매에서 담보 물건의 존재 여부는 경매 대금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네, 이건 영향을 준다고 여기 나왔었어요. 여기죠. 채권자 중 담보 물건을 가진 자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부터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유상계약에서의 담보는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여기까지는 네, 맞습니다. 근데 교환 대상 사이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긴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지만 채권자, 채무자가 있으면 여기서 1억을 빌려주고 1억 1천 이자를 포함해서 받기로 했다고 쳐봐요. 값어치가 이게 일치합니까? 다르죠. 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값어치가 일치하느냐는 전혀 상관없고 계약 체결은 이 계약 당사자 간의 그냥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네, 적당하지 않아요. 이 의미는 그리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값어치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법조문의 의미를 문리 해석만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조문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역사적 해석 요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6번을 볼게요.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입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거는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설명하면, 채권자,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빌린 사람, 이렇게 있죠. 1억을 빌려주고 1억 1000 이자까지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있어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보증인을 세운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보증인과 보증의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는 건가, 아니면 채무자와 보증인이 하는 건가, 채권자가 보증인이 하는 건가. 이 세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 건데 헷갈리는 건 이거죠.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겁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했죠? 왜 채권자와 얘네가 보증계약을 맺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에게 내가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랬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가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너 보증인 좀 세워봐. 이렇게 했을 때 채무자가 데려온 게 동생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뭐냐면 직업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보증인이 왜 쓰나요? 얘 대신 갚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갚아요? 돈을 갚는데 누구한테 갚아요? 채권자한테 갚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을 받을 사람과 돈을 줘야 되는 사람 간의 계약인 거죠. 그쵸?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관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나왔었죠. 채권자와 보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한데, 이 보증계약은 어때요? 보증인만 혼자서 갚는 거죠? 채권자는 보증인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돈을 주는 거는 아니죠. 채무자가 받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유상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채무자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의 대가를 지급해요. 고마워. 너 보증서 주고 내가 100만 원 줄게 라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유상계약이 아니다. 왜? 지금 서로에게 돈을 준 게 아니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증인의 그런 관계에서는 아니고 이쪽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쵸? 이 계약의 이 사이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아니다 라는 그 기억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유는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그걸 고려했을 때는 2번이 되는 겁니다.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이건 누구예요? 아까 대가를 준다고 했었던 건 만약에 주채무자 보증인 간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채무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와 보증인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다른 건 사실은 다 내용이 맞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유는 이게 맞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주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 주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누가 받아요? 채권자가 대신 받나요? 네, 그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보증계약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호의로만 하고 대가를 없어서만 해야지만 연대보증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건 있었죠. 비슷하게 여기서 보증인이 대가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호의로 보증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반드시 연대보증인은 호의로 대가 없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네, 조건이 다르죠. 2번 볼게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물리해석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따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쭉 내용이 나오고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봤을 때 이건 어때요?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까요? 그게 성문화 되었으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을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건 뭐예요?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보증계약이에요. 연대 보증은 어때요? 주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없이 그냥 바로 보증인한테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3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윗부분에서 여기 나왔었죠?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 채무를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 집행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이 들어가면 어때요?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쵸? 연대보증인은 이런 특이성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4번.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하고 채무자와는 연대보증 특약을 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 이건 어때요? 채권자와는 보증계약을 합니까? 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는 연대보증 특약. 이게 틀렸죠? 이게 그 특약 같은 경우는요, 그 계약에서의 특별한 조항 같은 거예요. 그러면 특약은 어디서 그 맺는 겁니까? 동일한 계약에서 맺는 거죠. 그쵸? 아니, 계약은 얘랑 맺고 특약은 얘랑 맺는 게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과 맺은 동일한 계약에서 특약이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5번 볼게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요. 돈 갚아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채권이 실현돼요. 갚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게 맞을까요? 맞죠. 아니, 이 사람이 돈을 갚았는데 뭐 또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2번 받게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설명이 나왔던 거죠. 네.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대한 내용은 어때요? 보통 가와 나에서 나온 거에 뭐 반대되는 것이나 아니면 동일한 거거나 좀 추가적인 설명이 포함하거나 이렇게 크게는 이 정도로 나뉘죠. 그쵸? 어떤 찬성이나 반대, 어떤 주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시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보기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보유한 예술품을 1년에 1점씩, 한 점씩 4년간 을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1점당, 한 점당 500만 원씩 매년 연말에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납품을 하네요. 예술품 주네요. 1년에 한 점씩 4개니까 4번 주기로 했대요. 이렇게 4번. 그 대금으로 얼마씩 받아요? 한 점당 5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되겠네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되겠네요. 을은 그 예술품을 소장 목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네가 이거를 안 갚을 수도 있는데 뭐 담보 없니? 했더니 을은 병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고 병은 을에 대한 호의로 대가 없이 갑과 보증 계약을 했습니다. 병이 이제 보증인이네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좀 추가로 하면 매도인이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이고요. 을은 채무자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병이 생겼으니까 주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보증계약은 이렇게 돼서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는 없었어요. 쭉 볼게요. 이에 갑이 을에게 예술품을 납품을 시작했고 을은 2년 동안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번은 다 됐네요. 자, 그런데 이후 2년 동안 갑이 예술품을 1년에 한 점씩 납품을 했는데 을은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이 병에게 미납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 2번 안 된 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기는 별도로 이제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있네요. 가에 나왔던 상황에서. 자, 볼게요. 자, 이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갑의 행위와 무관한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 여기 하자가 있었네요. 그렇죠. 하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을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으면 을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건 어때요?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앞서서 해설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A가 똑같은 상황에서 B에게 집을 팔고 B가 여기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누수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계약 체결 시점에 이제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다. 고질했는데 본인이 뭐 딴짓을 하느라 못 들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없는 게 맞죠. 이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 볼게요. 갑이 납품한 예술품에 하자가 있어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똑같이 이제 하자가 있네요.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을이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을은 그 대금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건 맞는 부분입니다. 한번 앞에서 볼게요. 여기요.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의 원칙인데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파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술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찍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값이 좀 떨어졌는데 뭐 수리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든대. 이거에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지 계약을 파기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고요. 네. 법에서는 이 민법, 특히 민법에서는 그냥 계약 당사자가 맺은 그 계약을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하는 그런 건 없는 그런 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거지 계약을 파기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자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즉 파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자, 3번 볼게요.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은 있고 연대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뭐예요? 보증계약서는 보증은 쓸게. 근데 연대보증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증이란 뜻이에요. 일반 보증. 그럴 경우 어때요? 을에게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있음을 병이 갑에게 증명했더라도 아니 얘가 이제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 돈을 갚을 돈이 있어요. 그쵸? 그 경우에 이제라도 병은 갑이 요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일반 보증이면 이런 요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여기요. 아까 했던 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이러면 어때요? 아니 갑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을한테 먼저 받아서 얘가 못 받으면 내가 갚는다고 했는데 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한테 처음 와서 그냥 병아 네가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보증인은? 무슨 소리예요? 을은 안 갚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산도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그러니까 얘한테 먼저 가가지고 갚으라고 하세요 라는 거예요. 나한테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연대보증으로 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하나야. 구분되지 않아. 하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갚으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병한테 하더라도 그냥 병은 갚아야 됩니다. 왜냐면 병과 을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연대보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선 어때요? 보증계약서에 병은 서명은 했고 연대보증 특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보증이에요. 그럼 일반 보증이라고 하면 어때요? 병이, 을이 얘가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예요. 왜? 일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연대보증 특약이 없는 경우 보증계약서도 없고 특약도 없어요. 이것도 뭐예요? 일반 보증이죠? 그러면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아 일반 보증이긴 한데 그냥 본인이 그 돈을 이제 지급을 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이거죠. 보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어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은 이 계약은 원래는 무효입니다. 그쵸? 여기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있어야지만 보증계약이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증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어요. 특약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반 보증이지만 무효인 상태였죠. 근데 이미 돈을 지급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나왔었죠. 네. 여기서 보증채무가 이행되었으면 보증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갚았으면 그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기 5번. 보증계약서에 병의 서명도 날인도 없어. 근데 연대보증 특약은 있네요. 이건 어때요? 서명도 날인도 없으면 이건 이미 보증의 그 무효예요. 무효.
연대보증을 맺고 싶어져 했지만 무효예요. 무효.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병은 보증인데 일반인이에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 병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무효니까. 나는 보증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단어의 뜻을 보고 맞추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했었고, 보증이나 이런 채권, 그리고 이제 그 연대보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그 개념을 좀 정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이 살짝 이제 법조문에 대한 법에서 좀 쓰이는 용어들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개념을 좀 숙지하셔서 차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